네, 오늘 4시간이고요. 말씀드릴 내용은 기업의 이익을 대표이사 내지는 임원께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임원 보수, 그다음에 임원 퇴직금, 그리고 배당. 그리고 이제 어느 경우이든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법의 적용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의사결정이나 어떤 자치법규를 만드실 때 그 법에서 정하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상법 절차고요. 이걸 왜 첫 시간 내용으로 구성을 했냐면, 우리 비상장 기업은 상법 절차대로의 어떤 그런 실무 처리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장 기업들은 뭐 법적 효력 내지는 뭐 이런 뭐 그 소요 원인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엄격하게 뭐 변호사, 심지어는 뭐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주총을 수행하죠. 달리 이제 우리 비상장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대부분 다 뜻을 같이 하는 뭐 이렇게 가족 기업 형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법상의 어떤 그런 절차 이걸 해태했을 때 뭐 문제가 될 만한 일이 거의 안 생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텍스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법과 텍스, 세법이 서로 연관된 그런 항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세무조사 받는 뭐 과정이나 이럴 때 상법 절차를 이슈화해 가지고 이걸 유효다, 무효다라는 효력 요건을 가지고 다투게 되면 조세 문제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임원퇴직금 예를 많이 들거든요. 임원퇴직금은 회사 업력이 좀 있으시고 대표 연봉이 좀 고액인 분들은 퇴직금이 막 몇십억씩 지급하는,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 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주총 관련된 어떤 절차 내지는 뭐 이런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 규정 자체가 아무 쓸모없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무효인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상태에서 몇십억을 퇴직금으로 은퇴할 때 지급을 하게 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무상 송금 부인이 돼가지고 뭐 상해처분을 받는다든가 이런 정말 큰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장 기업도 일정한 그런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법 절차와 관련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실무에 적용할지 여부를 좀 가늠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 저는 예전에 기업체 근무하다가 세무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강원랜드라는 회사고요. 카지노 하는 회사 있죠. 네. 하고 이제 파인 디지털이라고 코스닥 통신장비 제조하는 업체였는데요. 거기서 경영관리팀장 하다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세무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최종 합격을 했고 바로 개업해서 지금 이제 18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워낙 늦은 나이에 세무사를 합격하다 보니까 제가 42살인가 세무사를 합격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업체 근무하고 이제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책이나 강의에 관심이 많아서 강의도 뭐 바로 시작하고 책도 지금 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세 설계 컨설팅이라는, 처음 보시나요?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좋은 내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14년째 쓰고 있고요. 한 1500페이지 정도 되는 양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다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저 안에 이제 더 많은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분야는 뭐 세무 기장도 하지만 컨설팅 쪽이 좀 특화가 돼가지고요. 제도 정비, 뭐 지분 구조 세팅하는 거, 가지금 뭐 매입탁 뭐 이런 거 정리하는 거, 그리고 상속세 컨설팅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총 상법 절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회사가 규모가 좀 커지시게 되면 정관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부분 회사가 설립할 때 그 법무사님들이 작성해 준
표준 정관에다 이름 바꾸고 목적사항 정도 변경해가지고 작성된 오시정관 형태가 그대로인 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회사에 맞게끔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보수, 퇴직금, 뭐 이런 유족보상금, 그 다음에 지분의 분산 설계, 이런 하위에 소득 유형 관련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런 지급 규정 정비할 때는 어떤 경우이든지 상법상의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시고요. 자, 주총 절차를 왜 준수해야 하냐면, 자, 주총은 주식회사에서 존재하는 회의체 의사결정 기관인데요. 어떤 그 상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결의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사회와 주총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영적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지만 상법에서 정하는 그런 사항들은 주총 결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회의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주총 절차를 준수해야 되냐면 주총의 절차 내지는 이런 내용이 흔결이 있는 경우에 총회 결의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인식하고 실제 실무에 녹여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걸 항상 예를 들거든요.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선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었죠. 그 이유가 이제 뭐였냐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하면 계엄이 효력이 무효가 되죠. 그 결의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끌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의의 효력 요건, 이런 절차, 주주총회나 국회 의결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결의를 한 때 효력이 생기고요.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 비상제한기업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비상제한기업이 정말로 주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까요? 요새는 지분구조가 다 분산되어 있어서 대표이사가 지분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배우자나 뭐 자녀나 뭐 어린 자녀도 있고 다 지분이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근데 지금 자녀가 고등학생이에요. 네. 주말에 학원 가고 막 이래요. 주총장에 올 수 있나요? 못 오죠. 네. 근데 이제 의사록 이런 걸 보면 모든 주주가 참석하는 형태로 돼 있고 이렇죠. 사실관계랑 부합되지 않죠. 네. 하지도 않고 의사록만 만든 상태인 거죠. 이거를 대표님이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들면 이거는 사실은 결의하지도 않고 의사록만 가짜로 만든 그 의사록이 가짜인 것일 뿐이지 주주총회 효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니죠. 네. 사실은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무효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다만 그게 실무상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 이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진짜 주총회를 했냐 안 했냐가 쟁점이 되면 안 하면 무효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주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주총 절차를 보면 이제 인사드렸으니까 상의 벗고 덥네요. 아니 무슨 날씨가 이제 9월이 다 돼가는데도 이렇게 더워요. 아유 참. 자, 이게 일반적인 주총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는 이사한테 통지라는 행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가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들한테 모이라고 통지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공증받죠. 이 절차를 들여다보면 해당 회의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한테 먼저 통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편을 하거나 뭐 전자문서를 할 수 있지만 통지하고요. 통지 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도 마찬가지. 주주한테 통지하고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래서 그 회의에 경과 요령이나 그 결과를 기재하고 만든 게 일종의 회의록이죠. 그걸 우리가 주주총회 의사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사회는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한 내용을 기록한 게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절차가 상법 절차대로의 주총회 절차다라는 거죠. 이 절차대로 대표님 혹시 하십니까? 주총하실 때 통지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회의 내용 의사록 기록하고 네. 아마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절차대로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요. 이거 정말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요.
요새같이 스피디한 시대에 이 시간적인 이 간격이요, 한 달? 이사에 일주간 전에 통보해야 되잖아요. 일주 잡아먹죠. 모여서 회의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바로 또 통지하잖아요. 원칙대로는 2주간 전이에요. 그럼 여기 1주, 여기 2주예요. 그리고 너 모여서 회의하죠. 공중하고 뭐 신분처럼 거의 한 달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원칙적인 방법들을 총회를 했을 때의 절차인 거고요. 비상장 기업이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안건 아니면 우리가 야 이거는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사안,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상의 어떤 그런 주총회를 할 때 이 절차대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 이제 예외적인 방법이 이제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뒷장에서 바로 볼 건데 예외적인 방법을 우리가 간편하면서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런 주총회를 관리 운영하실 수 있어요. 방식이.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일단 볼 거고요. 자, 소집 통지입니다. 자, 원칙은 2주간 전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서면은 이제 우편 보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자문서는 휴대전화 문자라든가 모바일 메시지라든가 다 가능합니다. 뭐 카톡, 뭐 그 밴드 이렇게 주주들 밴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통지해도 되고요. 다양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뭐 결의 부존재 사유가 되고요. 대부분의 주주한테 소집 통지 아니 했을 때 이거는 무효인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 통지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한계를 다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 있겠죠. 예외는 자,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가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가 전제입니다. 우리 회사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갔다라고 그러면 예외적인 방법 이용 못 하는 거고요. 원칙적인 방법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법의 취지는 상법에서는 소규모 회사는 아유 뭐 일일이 그렇게 통지하고 하느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하세요라고 일종의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본금이 10억이 소규모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 비상장 기업들은 뭐 건설업종, 그래서 면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자본금이 10억 넘지는 거의 않죠. 자본금,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이게 10억이 넘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가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외적인 방법이 첫 번째가 원래는 2주간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4일 좀 짧게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정되는 예외가 모든 주주가 동의하면 통지 이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통지 생략하고 모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역시 이것도 모든 주주의 동의입니다. 서면 동의 방식의 결의. 그러니까 서면 결의 방식으로 실제 총회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통지하는 행위와 모이는 행위 이 두 개를 구분해 보면 첫 번째 예외적인 방법은 4일 짧게 통지할 수 있는 것일 뿐이지 통지도 해야 되고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통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모여서 회의는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방식은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세 개 예외적인 방법이 대표님 인정이 되고 있죠. 어떤 방법이 가장 편리한 주총회 방식입니까? 세 개의 예외적인 방법이 인정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주총 결의를 취사서 때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대표님 하시겠어요? 네, 세 번째. 가장 편리하죠. 보내지 않아도 되고, 모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무적인 상황과 좀 연계해 보면 대표님이 서면 결의 방식의 의사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요. 그리고 그걸 출력해서 댁에 가시면 총회가 성립되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 주주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각 주주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으시면 법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주주총회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모든 주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팩트가.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인식하는 그 내용을 향후에 실무하실 때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할 점. 통지하지 않아도 되고, 모이지 않아도 돼요.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주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실무하실 때요, 이 대표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리바이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주들이 진짜 다 있을 때 들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둘째 자녀는 유학가 있어요.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대표님이 가가지고 그냥 그 유학가 있는 자녀 도장 그냥 빵 찍었어요. 이 찍는 거는 다 됩니다. 사인해도 되고 뭐 막도장 찍어도 되고 인장 찍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짓말일 경우죠. 거짓말일 경우. 그러면 대표님 보세요. 그걸 가짜로 이제 예를 들면 유학가 있는 자녀 거를 그냥 대표가 도장을 찍어서 막도장 찍었어요. 모든 주주가 동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동의 안 한 거죠. 저기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도장을 가짜로 그냥 찍은 거잖아요. 이거는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은 총회 의사락이 아닌 거죠. 그거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유학가 있는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카톡 될 거 아니에요. 카톡 보내가지고, 야, 사인해가지고 다시 카톡 보내. 이제 그 출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실무적으로 우리가 서식을 관리한다 그러면 주주가 이제 5명인데 1명이 유학가 있다. 그러면 4명이 사인이 된 거는 우리가 실물로 회사 관리하고 있고, 1명 주주 거는요, 카톡 받은 거 출력해가지고 그 뒷장에 첨부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뭐 먼저 4명이 돼 있는 거를 보내서 뭐 추가 그 위에다 이제 사인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테고,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과거에는 상법 절차가 세무서에서 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상법 절차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무상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방청에서는 그 본청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요새 이제 중간 배당들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할 때는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 기준일 공고라는 행위를 하게끔 돼 있어요, 상법상. 그 다음에 주주를 확정시킨 다음에 얼마 배당할 건지에 대한 배당 결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배당 얼마를 주겠다, 주당 얼마 주겠다는 배당 결의만 하고 주주를 확정하는 그 공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차상 연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중간 배당하는 업체들 중에서 상법 절차대로 하지 않은 업체들 배당 지급한 금액 다 땡땡땡으로 처리하라고. 땡땡땡 뭡니까? 땡땡땡땡. 절차대로 안 하고 회사 돈이 나갔죠. 뭘로 처리할까요? 가질금. 인정이자 대상이 되겠죠. 네, 그런 이해도 지금 있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법 절차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뭐 5년 전, 10년 전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인식하고 제대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과거 하던 방식대로 그냥 실무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금 알고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련 사례 보시면, 실제 소집 절차와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비상계업 이 상태로 총회를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는 채로 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축이 의사록만 허위로 작성한 거라 그러면 그거는 결의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뒤에 이거 다 보이시나요? 혹시 괜찮으세요? 많이 안 오시게 앞으로 당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효력, 그러니까 주총 결의 효력은 그 결의가 있는 때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의가 실제 있어야 된다. 실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의사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고요. 대법 판례고요. 그 다음에 절차상의 하자나 의결사항이 당사자에게만 국한돼서 상해 처분된 사례인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논거가 뭐였냐면 과세관청 이거는 이제 조세 신반 사례입니다. 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을 한 거예요. 조사관이 퇴직금 관련된 서류를 이제 챙겼겠죠. 그래서 규정도 볼 거고, 뭐 정관도 볼 거고, 그리고 뭐 임원퇴직금 계산한 뭐 현황도 볼 거고, 원천 신고한 것도 볼 거고, 다 이런 것들 체크를 할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조정 특별결의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규정 달라 했더니 가지고 왔는데 거기 앞에 이제 규정이 있고 이제 밑 앞에 조정 의사록이 첨부가 돼 있겠죠. 거기에 이제 조정 의사록에 보면 이제 맨 뒤에 이사가 기명날인을 하게 돼 있죠. 이사가 기명날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조사관이 관련 이사 3명을 출국 데이터를 다 조회해갖고 조사를 나온 거예요. 2명은 국내에 있었는데 1명의 이사는 해외 체류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의 주장은 뭐냐면, 야, 니네가 조정 특별 결의에 따라서 이 퇴직금을 몇십억을 지금 지급을 했는데, 의사를 봤더니 이사는 해외 체류 중이었는데, 이거 진짜 조정한 거 맞냐? 네. 조정한 게 없으면 이 규정이 무효인 상태가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실제 사례가 5배를 지급한 사례예요. 예전에 이제 3배 뭐 이렇게 개정되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5배로 지급을 했는데, 이런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처분을 했냐면 1배까지는 송금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1배는 정관에 대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어도 1배는 송금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배는 인정해주고 나머지 4배를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그 사례입니다. 네. 주정의 의사록이 이제 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퇴직금이 송금 불산입 상여 처분이 되면 거의 세금으로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뭐 수십억이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큰 거액이 아닌 막 수백억짜리 이런 거 아니면은요, 몇십억짜리 이런 것들은요, 참 나쁜 관행인 것 같아요. 한 4년 차 다 그때쯤 조사 나오죠. 제척기간 5년 딱 지나기 전 기간 남겨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떤 효과가 생겨요? 징수기관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하고 바로 다음 해 초에 조사하는 것하고 4년 뒤에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생겨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곱하기 4를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금액이 이제 막 몇십억이니까, 네. 지연 가산세가 이제 꽤 되겠죠. 한 40%를 막 더 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이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알리바이 부분이 있죠. 제가 강조드렸던 알리바이를 반드시 고려하셔서 실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주주가 반대한 안건을 무효로 처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대주주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도로공사가 10%를 가지고 있는 회사 얘기입니다. 횡담도 개발 주식회사. 그 서해안 그 가다 보면 고속도로 하나 있잖아요. 그 회사 얘기예요. 대주주 측에서 임원퇴직금을 5배로 합시다라는 안건을 상정을 해요. 총회 안건으로. 도로공사가 반대했어요. 너무 많지 않냐. 라고 이제 이의제기를 했는데 대주주 측에서 그러면 총회장에서 이제 여기 진짜 조총을 한 거죠. 총회장에서 의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럼 투표합시다. 투표를 붙인 거예요. 투표를 붙이면 90% 찬성, 10% 반대니까 당연히 안건 통과죠. 주정 특별결의 요건이 3분의 2 결의 요건이니까 67%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 안건이 통과돼서 실제 이제 그 안건 통과된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퇴직금 5배를 지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도로공사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고요. 결론이 뭐냐면 뭐 이렇게 과다한 뭐 이런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소수 주주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되도록 하는 그런 조청을 했다 그러면 그 지급한 그 퇴직금은 회사에 대한 배임이라는 겁니다. 배임. 그래서 배임 판정을 받은 대부분 판례고요. 그래서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부인된 케이스가 아니죠. 주주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비상자 기업은 뭐 대부분 이런 주주 관계는 거의 없죠. 그냥 대주주 측에서 5배 규정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거수기죠. 무조건 찬성, 뭐 그죠? 제청, 뭐 동의,
그렇게 하겠죠, 대부분. 네. 근데 이제 회사의 좀 규모가 커지면 약간 이해관계는 상반될 수 있는 그런 주주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판례는 실무하실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될 만한 유용한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고려하셔서 총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딜을 해야 되겠죠. 반대하는 주주가 있으면 설득을 하시거나 딜을 하셔가지고 5배 많습니까? 그럼 뭐 3배만 할게요라고 하시든 그런 형태의 조율이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그냥 10% 주주가 건방지게 투표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미의 판례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판례는 절차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주한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총회는 그 총회가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그 법률적으로요, 어떤 그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그 행위, 이게 법률적으로 효력이 유무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 판례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근데 우리 비상장 기업은 이제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죠. 그냥 등한시하고 있는데, 총회 이 소집 정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원칙적인 절차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사에 소집 통지해야 돼, 이사 모여서 회의해야 돼, 주주 소집 통지해야 돼, 또 회의해야 돼. 번거로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면 결의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주총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총은 서면 결의가 되는데요. 이사회는 안 됩니다. 이사회는 어떤 경우도 이사가 모여서 회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한테 하는 소집 통지는 모든 이사와 감사가 동의하면 통지는 생략할 수 있어요. 회의 자체는 생략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회 구성된지 여부는 등기부 등본 때 봤을 때 이사가 3명 등기돼 있어야 됩니다. 이사가 이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 이사를 1명이나 2명으로 할 수 있죠. 그럼 이사회 구성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주총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실무적으로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의 이제 정비도 보시면 이렇게 뭐 절차, 방법이 정관이나 이렇게 뭐 불공정한 데는 그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내용이 또 법령 이런 걸 위반할 때는 무효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을 때는 부존재 사유로 이렇게 다양하게 다툴 수 있게끔 법에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절차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총회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실무하실 때 조금 반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상공회소 강의인데 이렇게 TV 화면에 강의한 거 양천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없이 생으로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좀 약해서 일단 끝나고 나면 목 엄청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 4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주총회는 뭐 혼자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상으로는 1인 주총,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 가지고 있는 지분구조. 절차상으로는 굉장히 편리하긴 하죠. 근데 이제 저희 텍스 플래닝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거 100%, 한 분이 100% 가지고 있는 지분구조는 최악의 지분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 플래닝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지분구조죠. 네. 어떤 경우든지 거의 그래요. 어떤 경우든지 상속이 이루어질 때도 그렇고, 이걸 엑시트에서 누군가한테 매각할 때도 그렇고, 쪼개져 있는 게 어느 경우는 유리한 경우가 생기죠. 자, 그리고 이사의 구분, 이거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사는 뭐 이렇게 법률상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 사회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자, 그리고 상법상의 이사는요, 주총에서 선임하고,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는 총에서 선임한다. 그리고 이제 감사는 이사는 아니죠.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사나 감사나 둘 다 임원이긴 합니다. 둘 다 임원인데, 이사는 이사로서 임원인 거고 감사는 감사로서 임원인 거죠. 그래서 이사와 감사는 구분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사회이사는 이것도 뭐 우리 비상전 특별히 해당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사가 이제 3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가 상법에서 역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뭐 굳이 3명으로 두지 않아도 1명이나 2명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상법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사회라는 이 회의체, 의사결정 기관은
이사가 3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저 기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사가 2명이면 기관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우리 등기부등본을 딱 떼어봤는데 이사가 2명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 회사 내부에 관리하는 서식에는 이사의 의사록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의 안건으로 처리할 거라고 하면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사회 의사록으로 하면 되는데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다 주주총회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있는 거죠. 제가 왜 이거 강조드리냐면요. 제가 그 많은 기업들을 자문하고 상담을 했는데 의외로 이런 회사 많이 있습니다. 이사 2명인데 막 이사 의사로 다 관리해 놓고 있는 회사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안에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돌아가서 꼭 점검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안건이면 총회 의사록으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의 의사록이 사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주주총회로 해야 된다. 중간배당도 원래 중간배당은 이사의 결의로 하는 건데 이사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결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사의 결의가 필요한 업무 범위는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 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판례에서 형성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이사회가 이제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할 사안인지 아니면 그냥 대표이사가 그냥 단독으로 그냥 뭐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그냥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사안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회사가 뭐 300만 원짜리 이렇게 기계장치 사는데 이사들이 모여서 살지 여부 회의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30억짜리 기계를 산다. 근데 회사의 이제 자산 규모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가 30억짜리 대규모 그런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투자가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회사에 이제 손실이 생기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기계 이런 게 고액이요. 상황에 바꿔서 이게 못 쓰게 되면 완전 고철값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30억이 순간 다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틀리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주의 권리 의무, 이건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주주가 갖는 권리거든요. 의무를 잠깐 뒤로 가서 먼저 볼게요. 자, 주주가 갖는 의무는요,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되는 납입 의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주가 되려고 그러면 회사에서 결정한 발행가액에 그 금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납입 의무인 거죠. 그러면 주주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근데 주주가 받는 이제 권리는, 그러니까 이 의무를 다 하면 이제 주주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주주가 갖는 권리가 단독 주주권 보실게요. 그러니까 단독 주주권은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생기는 주주의 권리거든요. 의결권, 주주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죠. 총회장이 가가지고 의견을 질수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나 정관 등의 열람 청구권,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의 의사록 열람 청구권, 주주명부 열람 청구권, 그 다음에 3%가 되면 회계장부까지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이런 다양한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이제 상황 연결시켜 보세요. 주주가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다 이렇게 주주로 돼 있어요. 이런 거 열람해 주는 건 일도 아니죠. 다 같은 편이니까. 그죠? 근데 상황이 언젠가 직원한테 대표님이 주식 100주를 줬는데 이 주주가 한 5년 잘 근무를 하다가 퇴사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퇴사할 때 이 지분을 정리를 하지 못했어. 대표가 인수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락도 잘 안 되고 막 이래요. 총회 소집통지해도 오지도 않고. 일단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아까 편리하게 주총회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무연결을 못하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만약에 그 주주가 회사에 와가지고 이런 걸 요구한다 그러면은요.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고 나간 지 지금 몇 년 된 친구가 와가지고 회사에 이사의 의사록을 열람하겠대요. 이게 주주의 권리라는 거예요.
안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줄 수 없어요. 보여줘야 됩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상품상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주에게는 이게 권리이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행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쩔 땐 굉장히 불편한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회의사록은 회사의 중요한 그런 안건에 어떤 그 모든 세부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대표님 상담을 하다 보면 근로자에게 주식을 줘가 상여금으로 뭐 지급을 한다든가 지분 중 일부를 뭐 증여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꽤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대표님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회사의 주주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뭐 상장해가지고 뭐 대박이 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주주가 된다고 그러면 그래 사장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주인의식을 뭐 갖게 되고 뭐 동기부여도 되고 뭐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그거는 주주가 됐을 때 주주를 만들어 줬을 때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말 불편한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까요, 대표님이? 직원을 주주로 만들려고 하실 때, 의사결정을 고민하실 때 이런 효과들을 나중에 생길 수 있다는 걸 고민하실까요? 안 해요. 긍정적인 것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이 의사결정은 한 회사가요,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도, 내가 그때 정말 직원들 주식 지킬 잘했어. 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상담을 들으면 100%다 후회하셨어요. 한 분은 30%를 다 나눠줬는데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한 5, 6년 뒤에. 30%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경영에 참여하겠다라고 대표한테 선언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거를 의사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 만나면 여쭙죠. 대표님 혹시 상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장할 계획 없으시대. 그러면 직원들은 주식 주지 마시고요. 뭘로 주라? 돈 주세요, 돈. 금전보상. 지분보상보다는 금전보상이 돼서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용관계라는 게 항상 좋을 수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퇴직하고, 뭐 안 좋은 일로 퇴직하고, 그 지분 정리 제때 못하고 해서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평생 사면결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안건 다 정상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니까 다 통지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뒤늦게 직원 불러가지고 그럼 너 주식 이제 정리하자. 그래서 하면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러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를 요구하겠어요? 사과세요. 양수도가 되겠죠. 그 친구가 대표한테 증여할 일은 만무하잖아요. 양수도를 할 때고 그러면 이제 좋아. 그럼 거래는 양수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죠? 가격이 문제가 되죠. 근데 그 녀석이 재무관리 팀장 하던 놈이에요. 상증법상 비상장식 평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지가 평가를 해본 거예요. 했더니 ML 5천원짜리가 지금 해봤더니 35만 원이에요. 그럼 뭐 억대가 나오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 친구는 그걸 요구하겠죠. 사장님 입장에서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들어지면 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거고 또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뭐 격한 일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 그때 뭐 마침 대표님이 건강 안 좋다 그러면 뒷목 잡다가 막 쓰러지실지, 그것도 뭔 일이 있을지 사람이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원보상은 가능하면 금전보상이 낫다고 보고요. 낫다고 보고. 그렇게 정말 직원들이 이뻐서 막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복지기금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해서 거기다 뭐 수억 출연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막 복지를 하면 증여세도 비과세되고 소득세도 다 비과세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지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항상 불편한 문제가 생깁니다. 거의 생깁니다. 거의. 그래서 요 의사결정 하실 때 요 상법상의 요 권리 의무 요 내용을 반드시 인식을 하시고 의사결정에 참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주명부, 이것도 이제 상법에 있는 내용과 우리 실무상의 괴리가 좀 큰 그 내용이거든요. 자, 주주명부. 그러니까 상법에는 주주명부를 두고 있는데 이 법률적 의미를 보시면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인 획일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게 주주명부라는 겁니다. 그럼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교부가 주권의 교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경리팀, 주주명부를 관련한 경리팀에서는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누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주명부 제도를 두고 있는 거고요. 자, 회사의 주주명부는 이런 내용들을 기재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명부 양식에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고 그러면 상법에 있는 내용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경우 예를 들 수 있죠. A가 B한테 그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게 상법의 대원칙이거든요. A가 B한테 주식을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B가 새로운 주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이 그런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회사 경리팀이에요. 회사의 경리팀에서 A가 B한테 주식을 양수도 한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근데 회사가 임시주총회를 했어요. 그럼 이제 주주한테 수입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는 이제 A가 주주로 알고 있으니까 A한테 주주총회 수입통지를 했겠죠. 근데 A가 우편물이 왔어요. 뭐 어떤 안건으로 총회에 참석하라고. 근데 자기는 이미 B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B야, 내가 회사에서 너 주식 파는데 그 회사가 지금 임시주총한데 네가 가라. B가 이제 그렇지, 내가 주니까 내가 가야지 하고 쫄래쫄래 갔어요. 총회장에 들어갔는데 통지문을 보여줬죠. 이름이 틀려. 주민증 봤더니 우리 회사는 홍길동으로 돼 있는데 A가, 근데 B가 홍길순이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주주권의 행사 요건은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B를 입장시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A가 주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주명부 제도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B가 새로운 주주가 됐잖아요. 자기가 그런 총회장이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B가 회사한테 주식 명예훼손 청구 절차를 이행해야 돼요. 명예훼손 청구서를 회사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A로부터 주식을 양수도 받아가지고 내가 새로운 주주가 됐으니까 니네 회사 주주명부 이름을 관리하고 있는 이 주주명부 이름을 내 B로 바꿔주세요라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회사에 대한 주주 권리 행사의 대항 요건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총회장에 못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B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주식 양수도 계약서하고 A가 양도세 신고한 거 사본 첨부해가지고 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주가 된 거야.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이 명예훼손 청구를 너희한테 못한 것 뿐이야. 라고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회사가 해서 맞네? 그럼 입장하세요, 주주님.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원칙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이 주주명예 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비상장 기업들이.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주주명예 이 서식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주주가 여기다 보면 이제 아버지가 증여를 해가지고 24년 1월 1일 날 이렇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주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재하는 행위가 있으려고 그러면 요 어머니 주주가 회사한테 명예훼손 청구가 이행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회사가 이렇게 주주명부의 서식을 관리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취득 단가 관리도 회사 내부적으로는 경영관리팀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주주 것들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회사가 관리를 하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대표의 어떤 그런 그 주식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취득 단가 관리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것도 이제 대부분 우리 비상장 기업이 모르고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회사가 새로운 법인을 하나 설립하려고 해요. 이때 그 이의사결정 하실 때요,
이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짜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설립할 때 이거를 신중하게 의사결정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그때 안 해놓고 어떤 목적에 따라 이제 틀리겠죠. 이 신설법인이 뭐 장기적인 어떤 상속세 플랜이 일환으로 이제 설립됐다고 그러면 자녀 명의 위주로 주주 구성을 해야 될 테고, 최근에 이용하고 있는 뭐 가족법인 컨설팅인가?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그러면 역시 신설법인은 자녀 명의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회사가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 한 3억짜리 법인을 지금 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주로 참여할 자녀들이 돈이 지금 잘 없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모회사에서 한 2억을 출자를 하고 나머지 1억만 어떻게 이제 17일반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주주를 참여시킨 거예요. 그러면 모법인에서 2억을 출자를 한 거니까 지분율이 50%가 일단 넘겠죠. 이런 주주 구성 해놓은 거예요. 그럴 때 자녀 법인에서 그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상법상.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 주식은 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 자녀 회사가 아빠 회사 주식을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출자했다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하실 때 이거를 이제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하다 보면 막 여러 개의 법인이 막 세워진 경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럴 때 막 서로 막 상호 출자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겨져 있는 상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상법상은 이걸 위반한 어떤 그런 주식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요, 6개월 이내에 이걸 강제 처분하게끔 상법에는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실무하실 때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법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가볍게 이렇게 마무리. 네. 안 넘어가네? 마지막이라 이건 안 넘어가나 보네. 네. 혹시 상법 절차 관련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대표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우리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면 바로 질문하시고, 네. 과외하듯이. 네. 자, 질문 없으면 그러면 10분 쉬었다 할까요?